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소연 씨예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가 되나 싶을 때가 있죠. 저는 그걸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제 친정아버지 영정 앞에서 겪었습니다. 시댁 회사가 자금난으로 휘청이던 시기였고, 저는 그동안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에게 우리 며느리는 부모 복이 많다는 말만 들으며 살았어요. 처음엔 그냥 덕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 말 뒤엔 그러니 언젠간 우리에게도 돌아오겠지라는 계산기가 있었단 사실을요. 아버지는 부산에서 작은 제조업으로 시작해 몇십 년을 근면하게 일하시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말. 정직하게 번 돈이 제일 오래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겉으로 큰 소리 한 번 안 치시고 늘 자식한테는 빚을 남기지 말고 욕먹을 일은 특히 남기지 마라. 그러셨던 분. 그런데 심장 쪽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날 아침 아버지는 제 손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곤 조용히 떠나셨어요. 가족들이 오열하는데 장례식장 복도 저편에서 탁탁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전 귀를 의심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아이고 어쩜 이렇게 절묘하냐. 목소리는 시어머니였고 뒤에서 시누이가 속삭였죠. 엄마 작은 소리로 해.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작은 소리 할 일이야? 이번에만 넘기면 우리 회사 살려. 며느리가 상속받을 거 아니야. 이참에 정리해야지. 저는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게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실망인지 아마 다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 한쪽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쳤거든요. 소연아, 내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더 쉽게 널 흔든다. 울 거면 집에서 울고 남 앞에선 내가 원하는 길로 데려가. 그 말대로 저는 눈물을 뒤로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문객들 응대하듯 평정심을 가장했죠. 그날 밤 빈소방 한쪽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엄마 방금 그 말 들었어. 남편은 당황해서 컵을 쥐던 손을 놓쳤고 종이컵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오해야 장난으로 한 말이지. 엄마가 원래 표현이 세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똑바로 맞췄어요. 그래? 그럼 장난이라면 내일 새벽에 엄마 모시고 나랑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자. 상속은 아버지 유언대로 과학기술 장학재단에 절반 지정했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묶여 있어. 그 신탁 임에 인출 안 돼.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신탁? 응. 작년에 아버지랑 같이 만들었어. 혹시라도 내가 감정에 휘둘려 말도 안 되는데 돈 쓰지 말라고. 이자만 생활비로 쓰고 원금은 손 못 대. 수익자 변경도 제한이고 수탁자 동의 없인 불가. 그런 게 어딨어? 내 돈인데 내가 결정하면 내가 결정할 수 없게 만든 거야. 내가 흔들릴까 봐.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그때 시어머니가 문틈을 열고 들어와 성큼 다가왔죠. 소연아, 어른이 말할 때는 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타이밍 절묘하다는 말씀 다시는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래. 지금은 슬프니까. 근데 우리도 급하잖니. 며느리가 도와야지.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핸드폰 진동이 살짝 울렸습니다. 녹음 버튼이 꺼지는 소리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 기간 내내 저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그리고 남편의 몇 가지 통화들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제게 직접 한 발언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뤄진 대화를요. 혹시라도 제가 감정적으로 오버했다고 누군가 덤벼들면 그때 꺼내 보이려고요. 장례를 마치고 시댁에서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비상이사회 며느리도 참석. 명부는 가족이자 주요 이해관계자라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아버지와 오랫동안 일하던 법무법인의 변호사님 그리고 신탁 담당 수탁자 대리인을 동석시켰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 애쓴다. 변호사는 뭘 또 데리고 와. 가족끼리 얘기하는 건데.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기록을 남기자는 거죠. 시어머니가 얼굴을 굳혔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조급히 자료를 넘겼어요. 자, 이 표를 보면 이번 분기만 버티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해. 매출 채권 조기 회수 신사업 POC가. 그때 CFO가 눈치를 보더니 말을 흐렸죠. 다만 유동성이 오늘 내일이. 시어머니가 탁자를 쾅 치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상속받은 돈으로 브릿지 해주면 돼. 한 달만. 이자도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개인적으로도 원금 지원은 불가해요. 신탁 규정상 더더욱. 남편이 차트를 치우며 다급히 말했어요. 그럼 담보를 잡아줘. 내 이름으로 보증만 서면 돼.
제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가운데 내려놨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이미 제 이름으로 보증이 서 있더라고. 남편, 당신이 처리했지? 회의실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어요. 남편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건 일단 급해서 형식적으로만. 제가 격한 표정을 억지로 누르며 말했어요. 형식적으로도 내 동의 없이 날 위조해서 서명했다는 건 범죄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아이고,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다. 집안 살리려고 그 정도도 못해? 도장 하나 찍으면 될걸. 제가 가볍게 리모컨을 눌렀고 회의실 스피커에서 장례식장 복도에 작고 선명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어쩜 이렇게 절묘하냐? 엄마, 작은 소리로 해. 작은 소리 할 일이야? 며느리 상속으로 우리 회사 살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녹음은 그건. 변호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인감 도용과 사문서 위조, 배임, 강요 미수 모두가 성립 가능해요. 더구나 이사회에서 상속 재산의 사용을 전제로 거짓 재무자료를 제시했다면 투자자 기망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의자를 끌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회사만 살리려고.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차갑고도 단단했어요. 회사만? 그럼 이 호텔 영수증은 뭐야? 이사회 전날 밤 당신 현 팀장이랑 같은 방 투숙 내역. 문자에 내일 며느리한테 어떻게든 도장 받아라고 적힌 캡처 필요해. 회의실 구석에서 CFO가 숨을 들이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그 부분은 사적으로 정리하시죠. 제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말했어요. 사적인 건 집에서, 범죄는 여기서. 구분하자고요. 사실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님과 상의해 제 명의로 들어가 있던 이상한 보증과 담보를 전수조사했고 이미 진행된 건 긴급 가처분을 넣었죠. 아버지가 생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자고 하며 제 전자서명 사용 이력 추적까지 가능하게 시스템을 세팅해 두셨어요. 그 덕에 남편이 제 노트북에 원격 접속해 도장을 찍은 흔적,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걸 지시한 카톡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질서 있게 회의 테이블에 올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오늘 이 자리 제가 오기 전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도 확인했고요. 임원 몇 분은 사전에 소환 통보 받으실 거예요. 제 상속 재산 문제로 여기 오신 거라면 죄송하지만 2번 다시 언급하지 마세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긴급 브릿지 자금 계약에 사인할 순간이었죠. 저는 그들 앞에서 짧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준비해온 USB를 건넸어요. 계약 전 확인하실 자료입니다. 허위 손익 추정과 재고 부풀리기 정황이 있는 문서들이에요. 투자자 대표가 인상을 썼죠. 이런 중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셨습니까? CFO가 입술을 깨물며 말문을 못 열었고 남편은 납작 엎드려 변명했어요. 현금 흐름만 메우면. 투자자 대표는 딱 잘라 말했죠. 우리는 사기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계약 취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나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다 망쳤어.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게. 제가 말끝을 자르며 차분히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회사를 망치지 않았어요. 사실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어요. 그날 복도에서 남편이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줘. 엄마가.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빼냈어요. 우린 오늘부로 끝이야. 내일 변호사 통해 서류 갈 거야. 위조와 배임, 협박. 나. 오해야 여보, 오해야. 여기 증거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떠올리면서요. 그 다음 장면은 여러분도 기다리실 후일담입니다. 회사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법정 관리로 들어갔어요. 수사 결과 시어머니는 회사 돈으로 개인 명품과 여행 경비, 심지어 도박 자금까지 사용한 내역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군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했다고. 수사관이 서류를 탁 던지며 말했대요. 이게 사실이냐? 카드 내역, 해외 사용 승인 기록, 내부자 제보. 모두 차곡차곡 나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남편은 사문서 위조와 강요미수,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죠. 재판정에서 제가 증인으로 섰을 때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질문에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타이밍 절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녹음은 변조가 없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취록에 표시를 하더군요. 회사 안에선 뒷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며느리한테 도장 받아오면 된다던 말, 새로 들어온 팀장과의 관계, 내부 결제 라인을 무시하고 가족이 임의로 결정했던 관행까지. 아니, 그럼 우리가 그때 밤새워 만든 보고서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윗선에서 며느리 상속 하나만 바라본 거래.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서로 속삭였대요. 가장 제가 고마웠던 건 몇몇 직원들이 제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봤던 이상한 결제들 더 이상 못 본 척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용기가 회사를 지키진 못했더라도 진실을 세상에 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언젠가 그분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믿고 있어요. 아이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저희에겐 초등학교 고학년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딸아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아빠 나쁜 사람이야? 저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대답했죠. 아빠는 실수했어. 근데 사람은 실수했을 때 책임지는 게 중요해. 엄마는 그게 지켜지길 바라는 거야. 딸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엄마 옆에 있을게. 엄마가 책임지는 거 내가 봤어.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눌러왔던 울음이 목 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눈물은 아이가 잠든 뒤 혼자서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죠. 남 앞에서 울지 말라고. 대신 저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길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요. 이혼 소송은 제 예상보다 길지 않았어요. 남편 측은 중간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형사건만 취하해주면 양육비와 위자료는 알아서 보내겠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답했습니다. 민사 합의는 하되 형사 부분은 공익상 취하 불가. 남편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죠. 가정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들과 거래처를 속인 일입니다. 그리고 제 도장을 위조해 제 인생을 통째로 담보로 잡으려 했죠. 그건 가정의 영역을 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집행유예와 봉사명령이 내려졌어요. 시어머니 역시 횡령액 일부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 속 아버지 사진을 보며 낮게 속삭였죠. 아버지, 저 해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이다 포인트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시댁회사가 법정 관리로 넘어간 뒤 누구에게 인수됐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아버지가 생전에 연결해 두신 사회공헌재단의 펀드가 채권을 일부 인수했습니다. 제 개인 돈이 아니라 장학연구 지원을 위한 펀드의 운용 판단이었죠. 저는 의사결정권이 없었지만 공시를 통해 알게 됐어요. 부실 사업부는 분리하고 기술 인력은 최대한 고용 승계를 하며 사익 추구가 아닌 공익적 재편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과장님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죠. 부끄럽지만 그날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용기가 없었으면 우린 아직도 누군가의 도장 하나에 기대 회사가 돌아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답장을 조심스럽게 썼어요. 그건 제 몫이 아니었어요. 모두의 몫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던 제 손은 떨렸고 그 밤마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군가의 탐욕을 막아서는 게 왜 잘못이겠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추악한 면을 마주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부끄러워할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보낸 마지막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너 없었으면 우리가 살았을 텐데.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저 없었으면 그 우리라는 말 안에 당신들만 있었겠죠.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의 편입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법원 집행관에게서 연락이 왔죠. 판결금 일부를 변제하겠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겠지 했던 건 아마 그쪽이었을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오래 기억해요. 특히 누가 누굴 어떻게 대했는지는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말들을 조금 더 제 식으로 고쳐서 딸아이에게 전합니다. 흔들릴 땐 혼자 울어도 돼. 근데 눈물 닦고 나서는 내 편부터 확인해. 내 편이 누구인지 모르면 최소한 내 자신은 내 편이 돼.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인생의 도장을 맡기지 마세요. 웃는 얼굴 뒤에 계산기를 숨기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수 소리를 녹음할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 그 소리를 잊지 않을 용기라도 가지세요.
언젠가 그 소리를 증거로 꺼내야 할 날이 오거든요. 지금 제 삶이요? 매일 아침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쌉싸래한 드립 커피를 내립니다. 창문을 열면 딸아이가 말해요. 엄마, 오늘은 내가 필터 끼울게. 그 작은 손이 흔들리지만 전 믿어요. 우리 둘은 더 단단해졌고 더 당당해졌다고. 그리고 언젠가 딸아이가 누군가의 타이밍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을 고르는 사람으로 크도록요. 이 라디오 앞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친다면 그게 축하인지 계산인지 귀를 기울여 보시길.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우아하게 당당히 말하세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을 뻥 뚫리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